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치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이 좌우로 쪼개졌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은 수도권에서 민주당 강세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집권 여당은 108석밖에 확보를 못하였고 범야권이 180석 넘게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압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당의 압승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총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압승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항은 바로 똘똘한 한 채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폭등기차가 출발한다. 규제를 다시금 강화할 것이고 다주택자를 규제함으로 인하여 공급 부족이 가속화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달라질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위에로 이번 투표 결과가 정치공학적으로 절묘한 균형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과반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즉 151석을 확보해야지 내가 원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자주 강조되는 180석은 바로 무엇이냐? 날치기를 제한한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숫자가 180석입니다. 과반 확보로 인하여 다수의 횡포를 하지 말라라고 만든 법이지만 18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이 역시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200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헌법 개정, 국회의원 제명은 물론 대통령도 탄핵 소추할 수 있는 의석수가 바로 200석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서 다시금 의석수를 살펴보게 되면 재미있는 사항이 도출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헌 저지선인 101석은 확보하였지만 날치기 통과를 방지할 수 있는 121석은 확보하지 못하였는데요. 범야권 차원에서는 180석 넘게 확보하긴 하였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하지 못하였는데요.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소수 정당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캐스팅 보터, 즉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게 바로 조국 혁신당입니다. 두 정당 모두 같은 진보 성향이긴 하지만 친명이냐 친문이냐 하는 계파 갈등에 대한 성향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안 통과에 관련하여서 잘 협조가 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본 총선 결과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긴 하였지만 거대 야당의 뜻대로 일방적으로 법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바로 집권 여당의 무력화, 식물 정권의 현실화인데요. 야당 입장에서 국민들의 의사에 반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을 무력화시키기에는 충분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집권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던 각종 법안들은 올스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2024년 일시 부동산 대책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대책 관련해서는 일전에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지만 법안 개정 사항이다. 어떤 것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니까 그 즉시 의미가 있다라고 구분해 드렸었습니다. 즉 법안 개정 사항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 시행령 개정 사항 같은 경우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항상 대책의 마지막 장표를 살펴보게 되면 추진 계획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추진하려고 있는 사항들이 법안 개정 사항인지 시행령 개정 사항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안전진단 통과 시점 조정은 물 건너갈 것이다. 그리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 사항 같은 경우도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세금 관련된 정책들도 모두 다 무산될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2022년도 12월 달에 발표했었던 취득세 중과 완화 사항들이 있습니다. 종전 2주택 8%, 3주택 12%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사항을 발표했었고 당장 적용은 안 된다 하더라도 추후 법안 개정 시 소급 적용해 주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저는 개정이 될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정부가 발표한 사항인데 추후 개정이 되어서 소급해 주겠지 희망했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소급 적용받기 어려워질 것을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발표할 시점에서도 민주당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라고 밝혀왔었는데요. 총선이 다가워지자 한 발짝씩 양보를 하면서 통과된 법안들도 있었었는데 국민의 의지가 야당한테 힘을 실어준 것까지 확인된 시점에서
더더욱 여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선 이전에 발표했었던 각종 공약 사항들 공시가 현실화 폐지라든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도 모두 다 멈춰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바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의 심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총선 결과 상급지 아파트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해당 의견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당장 상급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또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권 분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당이 압승하긴 하였지만 행정권은 여전히 현 집권 여당이 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를 정하기 위한 당내 계파 정리, 각 야당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고 급진적인 부동산 법안을 통과시킬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현 집권 여당에서 추진하는 법안 역시 통과되진 않을 것인데요. 즉,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즉, 2023년도와 2024년도를 지켜본 바와 같이 정부가 발표는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정책적인 호재도 악재도 없는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어떠한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기대를 안 하게 될 것인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악재도 없다 보니까 현 시장 분위기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 상반기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상급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앞으로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강보합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똘똘한 한 채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현재 세금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전 정권 같은 경우는 똘똘한 한 채라고 했다라고 하면 윤석열 현 정권 같은 경우는 두 채까지는 허용해 준다로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취득세를 본다 하였을 때 조정 대상 지역 기준으로 2주택자는 8.4%, 3주택자는 12.4%지만 비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까지를 취득할 때는 1.1에서 3.5%의 일반 취득세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지역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라 한다 하더라도 2년 보유만 하게 되면 일반 세율로 처분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비규제 지역에 2주택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다주택자는 될 수 없다라는 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주택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인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2년도 12월 21일 부동산 대책에서 단기 양도세율 개정, 분양권 양도세율 개정도 있었지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폐지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문제는 총선 결과 해당 사항은 물 건너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정권 유지 기간 동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한시적으로 더 추가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다주택자 중과는 폐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게 되어서 다시금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되게 되면 언젠가는 중과세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수를 줄여 나가야 된다라는 인지를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 보면 좋을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 세율입니다. 최초에는 다주택자 중과 자체를 없애려고 했었지만 2주택자 중과까지만 없어지고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여전히 남아있게 개편이 되었는데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공시가격 인하로 인하여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종합부동산세가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나오는 상황까지는 가지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입장에서 6월 1일 과세표준일 이전에 급매물로 빠르게 처분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 양도세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 똘똘한 한 채로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총선 결과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진 않는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똘똘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 즉 상급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시점이 언제쯤으로 보여지느냐? 저는 2026년도 이후로 시장이 개편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기 때문인데요. 2024년도와 2025년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부동산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가 되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몇천 건으로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되면 전세 금액부터 요동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부동산 입주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경우들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서 전세 시장이 안정되는 부분들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2026년도가 되면 공급 절벽이 찾아오게 되면서 전세 시장부터가 불안하게 될 것이고, 언론에서도 공급 절벽 이슈를 본격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하면 무주택자들이 불안 심리로 인하여 주택 매수 쪽으로 전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한 것과 같이 부동산은 빵처럼 계속적으로 찍어낼 수가 없다 보니 주택 공급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즉, 지금이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 정권이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다 보니 어떠한 정책도 펼칠 수가 없게 되고, 지금도 아파트 인허가 실적이 급락하고 있는데, 2026년도 부동산 공급 절벽이 현실화된 이후에 부동산 정책을 펼쳐봤자 그때는 늦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주택자 규제를 못 풀고 정비사업 규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공급 절벽이 올 것을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높아질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은 사업성만 괜찮다라고 하면 꾸준히 추진될 수는 있겠지만, 재건축의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대목 규제가 뽑히지 않는 한 앞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 역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상기 신도시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상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빠르면 5년 내에 입주를 시키겠다라고 발표했었지만 5년 동안 토지 보상도 안 된 곳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사전 청약만 열심히 했지 본 청약으로 진행되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기 청약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었습니다. 입주 시점도 분양가도 픽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희망 고문만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토지 보상 가격 인상, 각종 건자재 가격 인상이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사전 청약을 받았었던 상기 신도시 단지들도 분양가가 30% 넘게 올랐고,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6년도 공급 절벽이 찾아왔을 때 아무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사업을 출발하려고 했었을 때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도 10년인데 예정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15년, 20년씩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3기 신도시를 넘어 4기 신도시의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라봤자 10년 이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당장의 공급 불안이 정리될 일이 없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되기는 어렵다라는 현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공급 절벽이 현실화된 이후 부랴부랴 어떠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미 국민들은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부동산 이슈는 아니지만 주식시장에서 큰 화두인 금투세 폐지가 물 건너갔다라는 것을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던 금투세 폐지가 좌초를 하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식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미국 주식시장으로 옮긴다든가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자산을 보유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부에 이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구 감소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 인구 감소는 지방 이야기입니다. 서울 수도권이나 주요 광역시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데요.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도 있을 수 있지만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양극화도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서울의 집값이 비싸다라고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는 약 12억인 반면 연립주택, 즉 빌라 가격은 3억 2천만 원, 중위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 아파트는 9억 5천, 빌라는 2억 7천인데요. 정확하게는 서울의 빌라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비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주택자 규제가 폐지되지 않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강화될 것이 예상되는 지금 살아남는 부동산이 어딜지는 누구나 쉽게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21회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러한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각자 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주거 안정과 자산 투자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구별할 거 없이 높으신 분들께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본 영상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